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안 좋죠? 제가 요즘에 채널에 영상이 너무 뜸했어요. 이게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그 코로나, 코로나,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저한테 할머니니까 100살이 훌쩍 넘으셨죠. 저희 아버님이 80대니까. 야, 100살이 훌쩍 넘으셔서 호상인데, 그게 참, 할머니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는 좀 무덤덤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게 참, 그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상실감이. 이제는 못 보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못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이제 한글 배울 때, 할머니가 이제 그 신문을 가지고 이제 글자 읽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글자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신문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였거든요. 세로였어요. 세로였고 40년이 훌쩍 지났을 때죠. 훌쩍 전이었죠. 40년 훌쩍 전에, 훨씬 전에였는데 그 이제 글자 이제 읽을 때 세로로 된 그 기억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기분이 참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되고 이제 또 뭐 장례식이며 뭐 이런 거 제반 절차 하면서 이제 스케줄 막 짜여져 있던 게 헝클어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또 독감인데 근데 이게 제가 백신은 다 맞았거든요. 독감 백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전부 다 맞았는데 그래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백신 부작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뭐 솔직히 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진짜 철저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은 다 했어요. 백신 맞을 거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식당 한번 안 가볼 정도로 되게 조심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코칭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수험생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직 공직자분들, 고위직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풀리는 시점에서 이제 가족이 얼마 오니까 저도 이제 같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게 좀 다사다난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아직도 목이 안 돌았어요. 독감이 좀 나은 것 같았는데 또 걸리고 이제 또 막 기침하고 가래가 막 나오고 이래서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에 촬영했다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접고 이랬어요. 그래서 채널에 좀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는데 좀 뜸했습니다. 뜸했고 오늘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체불자들 있죠. 체불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쪽에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필기나 체력이 고득점인데 또는 필기나 체력이 안정권에 있는데 이제 체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면접을 망친 거죠. 면접을 망친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거의 한 해 한 300에서 500명 이상 코칭하거든요. 예전에 학원가에서 그 면접반을 총괄할 때는 더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1대1 코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 필기나 체력이 고득점인데 면접에서 체불하는 분들의 수험생들의 유형이 보여요. 유형이 보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저번에 말했던 교율 수능성 얘기해드렸죠. 교율 수능성. 이 교율 수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면접에서 고득점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불 유형해가지고 이미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교율 수능성.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록 자체 때문에 면접에서 불이익 받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불이익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 기록이 있네, 너 감점이야, 이렇게는 못 한다고요. 구성원리상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근데 뭐 이제 체력이나 예를 들면 경찰직 같은 경우에 체력이나 필기 점수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한 명을 골라야 돼. 그러면 선입견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기록보다는 기록 없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감점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감점은 안 되지만 그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면접관의 그 융통성 범위 아닌데 근데 이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이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기록 때문에 떨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음주운전 기록이나 이렇게 뭐 벌금 기록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엄청 많은 분들을 코칭하면서 느끼는 점은 거의 한 80% 이상이 규율 순응성이 낮아요. 규율 순응성이 낮다는 건 어떤 규칙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지켜야 될 어떤 선이, 매너가 있는데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냥 넘나들어요. 자기 편하게. 에이, 뭐 좀 술 한잔 먹고 운전해도 된다. 안전하게만 하면 되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그거 얼마나 흉악 무게예요. 내가 아무리 멀쩡하게 운전을 잘하고 가도 음주운전자가 받아버리면 일가족이 몰살당해요. 음주운전은 정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제가 볼 때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술에 취했다는 게 전혀 정당화가 안 돼요. 근데 뭐 괜찮아, 조금 먹었어, 조금밖에 안 먹었고 이 정도는 운전해도 아무 상관없어, 기분 좋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규율 순응성이 낮아요. 그리고 뭐 당장에는 면접에 통과해야 되니까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고, 제가 코칭할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도 안 지켜요. 자기식대로 그냥 말만 번들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칭을 해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규율 순응성이 낮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 습관이나 행동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체불자들 중에 면접에서 이제 점수를 못 받아서 망치는 분들 중에 유형이 규율 순응성이 낮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게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해력이. 이거는 명문대생들을 하고 또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안 좋아. 근데 문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학벌이 좋은데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코칭해 보면. 그래서 경찰 간부 후보생들이나 아니면 5급 있죠. 행정고시 준비생들.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PSAT에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PSAT에서 걸러지거든요. 1차 시험에서. 그래서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대체로 이제 문해력이 아주 뛰어나고. 근데 행정고시나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정준비생들인데 PSAT에서 애를 먹는 사람들 특징이 중에 하나가 또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문해력이란 게 정말 중요해요. 심층 면접에서는. 왜냐하면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지를 모르고는 이거를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동문서답. 이 동문서답은 감점이 매우 커요. 이 붕어빵 답변 있죠. 획일화된 붕어빵 답변하고 동문서답이 감점폭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코칭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코칭 프로그램은 면접 이론 강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사회 시사 이슈 분석하는 이론들, 사회과학 이론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개인 면접 파트에서 본인의 인생 가치관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뭐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강의, 온라인 영상 강의 수업을 듣고 몇 페이지까지 과제를 작성해 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영상 강의에서 설명한 것도 아예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한 것도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상당수가. 이 체불자들을 이제 제가 코칭해 보면 처음에. 그래서 저한테 전국 각지에서 코칭 받는 분들, 온오프라인으로 코칭 받는 분들 중에 요즘에는 이제 좀 이제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초시생들도 꽤 많이 늘었는데, 원래는 저한테 코칭 받으러 오는 분들은 보통 체불 경험이 평균적으로 3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웬만한 전국의 유명한 면접학원은 다 다녀봤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딱 오잖아요. 오면 처음에 1차 코칭할 때 충격받아요. 자기가 문해력이 형편없다는 걸 그때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막 온갖 음모론을 다 펼치거든요. 선생님, 제가 말을 좀 더듬는데 말 더듬는다고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필기 체력은 좋은데, 아니면 뭐 일반 공무원도 필기 점수는 좋은데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안 나왔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또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키가 작아서 인상이 안 좋아서 저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면접 잘했는데 답변 잘했는데 저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잘했다는 근거는 뭔가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유창하게 잘했대. 그리고 제가 이제 1차 코칭 때 해보면 전부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상당수가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줘요. 지금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의 의미인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작성했냐 이러면 봉쪄요. 그리고 자기가 문해력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은 독해력하고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 MZ 세대들과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문이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매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마 흑백 TV에서 컬러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TV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개인 휴대폰으로도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전국의 그 전 세계 영상을.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정보 수집을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짤막한 영상, 긴 영상도 못 견뎌해. 영상을 길게 하는 것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짤막한 요약된 영상, 내용을 요약해 놓은 영상들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가만히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20분 안이 제일 많아요. 조회수가 많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논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이제 글을 보고 이 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했을 때, 말로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들어보고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하고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고 문해력은 듣기, 그 다음에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MZ세대가 되게 많아요.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제가 요즘에 느끼면 최근 3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제일 최근 댓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제 카톡 플러스 채널에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이제는 음주운전이나 뭐 벌금 기록,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경찰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공안직 같은 경우에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이나 뭐 다양한 벌금 학폭이나 뭐 이제 뭐 온라인 게임 도박하다가 걸린 거나 뭐 이런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벌금 기록이 있을 때 무조건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점을 할 수 없다. 간접적으로는 감점할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감점한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직접적인 감점은 안 된다. 그러니까 면접을 최대한 잘 보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카더라 통신이 돌아다녔냐면, 퇴직하신 경찰관 분들이 면접 강사하면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절대 경찰 못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접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아예 나는 면접을 잘 봤으면서도 떨어졌다, 부당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수험생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 수능성이 형편없이 낮거나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그냥 면접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면접도 시험이에요. 이건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고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인생의 가치관을 검증하고, 시사 이슈 분석은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점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내느냐를 파악하는 건데, 문해력이나 교육 수능성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직접적인 사유로. 근데 대다수가 무슨 근자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있어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필기 체력 합격할 자신은 있나?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비슷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심층면접 구성원리상 음주운전을 예로 들자면 음주운전 기록 가지고 그 자체로 바로 감점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내가 성격이 급해. 너는 성격이 급하니까 감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키가 작네. 경찰할 사람이 키가 작다고? 넌 감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 구성 원리에 완전히 반해요. 이거는 감사 들어오면 다 걸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건 아니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자, 보세요.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 경찰관이라면 예를 들면 남성 경찰관이라면 키가 어느 정도 좀 있고 덩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를 선호하는 면접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원자는 키가 160이야. 168 정도야. 남자 지원자인데 한 165야. 되게 왜소해. 말랐어. 그런데 다른 옆에 온 그 집단 면접에 들어온 들어온 친구는 180이야. 그리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듬직해. 일단 외견상 보일 때는 키가 작은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입견을 떠나서 그냥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키가 168이니까 너는 면접 감점이고 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직접적인 사유로는 안 된댔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너 성격 급하다고 그럼 감점이야 이런 건 안 된다니까. 너 음주운전 기록 있어 넌 감점이야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면접관이 이제 자기의 선입견, 직무 선입견상 봤을 때는 그래도 왜소한 친구보다는 좀 듬직한 친구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둘 다 면접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못했어. 뭐 얘기하면 동문서답하고 교육 수능성도 둘 다 낮아버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붙여야 돼. 그러면 이때는 면접관의 선입견이 작동해서 좀 더 듬직한 친구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면접은 기본적으로 감점 시스템이에요.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거는 논외로 하고 제가 그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많이 드렸는데 제일 최근에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계속 그 영상은 제대로 보지는 않고 영상을 보고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괜찮나요? 이래요. 다 아무 상관없다니까. 공통 구성 원리상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 3-4개의 영상에서 그걸 이제 제가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필기 체력 열심히 준비하고 면접도 구성 원리에 맞게끔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면접 시험을 못 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구성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내가 음주운전 기록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온라인 도박한 기록도 상관이 없겠구나.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면 면접 준비를 잘해서 면접 점수를 내가 압도적으로 잘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문해력이 딸리니까 제가 그거를 3-4개 영상에서 막 피를 토하게끔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저는 음주운전 기록이 아니라 뭐 여러한 기록인데 괜찮을까요? 이래요. 그건 내가 괜찮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내가 신도 아닌데. 필기 점수 몇 점 받을지도 난 모르고 그 친구가 체력이 몇 점 받을지도 난 모르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동문서답 안 하고 교육 수능성이 높은지도 난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내가 코칭한 내가 면접 가르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맞잖아요. 내가 면접을 설사 가르쳐도 시험장 가서 개판으로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거는 안 두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사유로 직접적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은 못 준다고 직접적으로. 근데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문해력이 낮으니까. 제일 최근에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러한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관련 영상 많이 올려드렸다. 그래서 그 영상을 봐라.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건 당신의 문해력이 딸리는 거니까.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필기 체력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올렸어.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 수능성이 낮으니까 그런 공지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영상 딱 보고는 그냥 자기가 마음 급하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거든. 우주의 중심은. 그러니까 댓글 바로 달아요. 예. 그리고 똑같은 질문 또 해요. 제가 그 질문 하지 말랬는데 댓글에다가 그 질문해요. 뭐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괜찮냐 또 이래요. 제일 최근의 답변이에요. 엊그젠가. 예. 그리고는 무슨 신문기사가 있는데 신문기사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이제 그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데 범죄 기록 같은 거를 면접관한테 제공하는 거를 없애자. 왜냐하면 그런 기록을 먼저 보면 선입견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걸 기록을 주지 말자 이런 이제 의견을 낸 국회의원의 기사를
이제 좀 봐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봐라. 이 면접관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향을 주지 당연히 간접적으로는. 근데 직접적인 그 사유로는 감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감점을 했다고 그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그 기록들을 면접관들이 알게 되면 선입견이 생기지 않겠느냐. 면접 시작도 하기 전에 아, 이 친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겠네라고 선입견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록을 주지 말자 이런 취지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그렇게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 그냥 제가 그냥 딱 차단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혹시나 이제 제가 올린 공지사항 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근데 이러한 기록이 있는 걸 가지고 그 기록을 직접적인 근거로 해서 직접적인 감점은 못 한다라고 말을 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은 뭐라고 답글이 나와야 돼요? 교육 성능성이 정상적이고 높고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 아 교수님, 원장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나 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말씀의 결론은 제가 제 기록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 때 코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요. 교육 성성이 정상적이고 문해력이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답글을 그렇게 단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교육 성능성이 낮거든. 낮아요. 낮고 그다음에 문해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답글을 하냐면 따져요.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고 이쪽 분야에서 내가 실제 심층 면접 설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석박사기자들 프로파일러들을 코칭하고 하는데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본인은 수험생이고 그럼 제가 설명한 내용의 취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따져. 그러니까 결국은 감점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래요. 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것처럼 기록이 없는 사람, 기록이 있는 사람 했을 때 나중에 결정적으로 기록이 있는 사람보다 기록이 없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차단했어요. 면접장 가서도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험생들은. 내가 굳이 일일이 그런 이미 영상에서 다 설명한 내용을 또 질문하는 수험생,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에서 분명히 이런 질문을 이제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그 질문을 또 하는 수험생한테 댓글을 달아줄 의무가 있어요? 없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고시학원가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래 이런 말이에요.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뭐 사기업 면접책 딱 하나 놓고는 구성원리도 모르게 이상한 소문을 너무 많이 퍼뜨려서 답답한 마음에 이걸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려고 기업체 대표, 교육기업의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교수님,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교수님이라니까 교수님, 언제 시간 되면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자문 요청을 그렇게 정중하게 해요. 뭐, 이제 바쁘신 분들은 비서 통해가지고 오거나. 이제 제일 최근에 이제 하게 될 이제 그 의학회 강연 요청 받았을 때는 그분은 다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대학 의대 교수님들이고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원장님 너무 바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예방범죄학 관련해서 요러요러한 주제로 강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은 꼭 내서 좀 와서 강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돈 내잖아. 돈 내는데도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한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한 명이지만 자기들은 제가 제 입장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코칭이나 자문이나 컨설팅 요청하는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매너도 안 돼 있는 이런 수험생들은 저한테 빚쟁이 독촉하듯이 댓글에다가 왜 빨리 답을 안 달아주냐. 제가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따지고 들어 대도 안 하게. 그리고는 고맙단 말도 없어. 시간을 내서 댓글을 달아주면. 그리고 팩 하고 나가버려요. 카톡 플러스 채널에 1대1 상담 오는 친구들은 이래요. 규율 숙능성이 정상적이고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20%는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규율 숙능성은 정상적인데 한 20% 정도는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그걸 전부 다 봐요. 일단은. 아,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해소가 안 된 궁금증을 아마 원장님이 다른 영상에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는 딴 걸 먼저 다 찾아봐요. 예. 다 찾아보고 거기 막 지금 몇백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일단 다 봐요. 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조심스럽게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 제가 영상마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학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의 전화는 네이버에 그 전화 등록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분 단위로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고 카톡 상담을 하니까 카톡 상담 페이지 DSA 컨설팅으로 1대1 카톡을 남기면 이제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답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제 그것까지 본 거야. 그리고는 이제 카톡에 글을 조심스럽게 남겨요. 그것도 주말이나 야간에 안 남겨요. 그거는 신뢰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평일에 이제 업무 시간들 있죠. 보통 업무 시간에 자기가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요. 그래서 교수님, 원장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는 몇 살이고, 어디 하고, 무슨 직렬에,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하고 자기 소개를 먼저 해요. 그게 기본 매너죠. 선생에 대한.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제가 선생님 영상을 보고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다 찾아봤는데 제가 궁금한 요 부분에 대한 설명 영상이 없는데 혹시 시간이 날 때 영상을 좀 올려주실 수 있는지, 혹시 영상을 올려주실 수 없다면 카톡으로 간단하게라도 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요, 글을. 교육 정성이 어느 정도 있고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남기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너무 바빠요. 난 막 정신없고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하다가도 이런 딱 정상적인 문의를 보면 제가 뭐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영상을 아마 있는데 그걸 못 본 것 같다 하고 영상 링크를 남겨준다든지, 아니면 요 부분은 코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카톡으로는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갈 거고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면접 수강을 하면 그때 제가 자세히 코칭해 드리겠다 이러거나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필기 준비해서 합격하면 면접 코칭 수업 받겠습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 수능성이 낮거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그 하나도 제대로 안 봐. 영상 조금 보다 말아. 그리고는 선생님은 기록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카톡에다가 주말이고 막 한밤중이고 자기 편한 시간에, 세상의 중심은 자기니까 거기다 글을 남겨요. 글을 남기는데 자기는 또 얘기하기 싫거든.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는 안녕하세요 붙이면 그나마 나아요. 안녕하세요도 글도 안 붙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쭉 해요. 기본적인 매너도 안 갖추고. 그럼 제가 보면서 그런 댓글 하고 싶겠어요? 저는 전국에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인데 내가 4시간 쪼개서 그 댓글을 하고 싶겠냐고요. 이미.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 보면 유튜브에 다 이미 설명한 내용을 더 질문해. 그러니까 안 찾아본 거야, 기본적으로. 제가 그걸 하고 싶겠냐고요. 유튜브에 댓글이나 이제 카톡 플러스 상담 채널에 그렇게 댓글 달아버려요, 이런 분들은. 그럼 제가 하기 싫거든, 저도. 왜냐면 영상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언제쯤 댓글 달아주실 겁니까? 언제쯤 댓글 달아주실 겁니까? 이러면서 막 또 한밤중이고 말고 계속
남겨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답답해서 그 무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러면 또 팩해. 기분 나쁘다고. 자기한테 왜 설명 안 해주냐 이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자기한테 설명해줘야 된다 이거야. 왜 내가 내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이런 매너도 없고 기본적으로 다 이미 설명한 내용을 왜 자기한테는 또 꼭 굳이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래야 돼요? 왜? 자기 세상의 중심은 자기니까. 그러니까 외부 규칙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배려나 이런 건 필요 없거든. 그러면 제가 요러요러한 코칭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요걸 수강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선생님 저 그런 거 코칭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이거니까 이거나 답 좀 해주세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전국에. 예.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냥 차단하면 되는데 또 안타까운 마음에 당신은 지금 문제점이 기록이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행동들이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된다. 기본적인 매너가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고 이런 걸 자꾸 바꿔가려고 해야지 면접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글을 남겨주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이게 높은 사람들 있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와, 원장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이렇게 정성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한 거는 이런 의미거든요 하고는 그냥 휙 나가버려요. 고맙단 말도 없고. 이해가 되죠? 제가 일련의 행동들을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 단 이 친구도 제가 차단했어요. 이 친구 자기의 행동의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제 영상을 제대로 다 찾아보지도 않았고, 맞죠? 그리고는 자기가 궁금한 것만, 제가 분명히 공지사항이나 이런데 이런 질문 이제 하지 마라 했는데 아마 그걸 못 봤을 수는 있어. 그래서 올렸죠. 그럼 제가 댓글에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이런 질문 하지 마라고 제가 분명히 공지사항 올려드렸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영상에서 이 내용들을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게 교육 성능성이 정상적인 친구들이라면 첫 반응이 원장님 바쁘실 텐데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지사항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너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지사항 확인 못한 점 너무 사과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원장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런 기록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근데 어떻게 또 댓글이 달렸다고 해서 이런 앞에 이런 부분 싹 다 날리고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말한 거는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동일한 점수일 때는 기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감점한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걸 부풀려 가지고 문해력이 딸리니까 왜곡해서 그냥 댓글을 달아버려요. 앞뒤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일련의 행동들이 이분은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하세요. 이게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고. 일련의 행동이 교육 수능성이 낮고 문해력이 딸리고 기본적인 뭐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너가 없다고요. 이게 면접에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글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를 자기가 이해력이 딸리고 문해력이 딸린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육 능력마저 낮으니까 매너도 없고 낮으니까 그거를 선생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시간 쪼개서요. 그래서 시간 쪼개가지고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면 고마워해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지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물어보든지. 근데 제가 그거 댓글 안 달아드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낮아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접 관련된 질문은 그냥 면접 코칭을 받으라고. 필기 준비할 때는 필기하고 체력 준비 위주로 하고 제가 이제 유료 멤버십 보면은
이제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시사 이슈 하는가 그거는 가볍게 봐도 좋다. 근데 지금 뭐 면접에 내가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면접에서 불이익 받을 거야. 내가 뭐 저번 면접 시험에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냐. 뭐 이런 생각하는 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코칭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나 카톡 플러스 채널에 질문 왔을 때 댓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줘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예,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아직 특히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5급 공채 준비생들 PSAT 준비하는 친구들,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되면 PSAT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 국정원하고 대통령 경호실 7급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심층 면접 5단계 안에서 3단계가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시사 이슈들 분석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 문해력이 같이 올라가요. 이거를 제가 그 코칭을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PSAT 학원가에 PSAT 수업을 들어도 점수가 잘 안 오는 친구들은 거의 10중 8구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 준비생들 중에 필기하고 면접을 같이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심층 면접 5단계 안에서 3단계부터 진행을 한다. 3, 4,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미리 수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드려요. 안내를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니까 대통령 경호실 7급 준비생인데 PSAT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PSAT 강의는 안 하십니까? 라는데 PSAT 강의란 건 사실은 존재 안 해요. 이거는 지식 활용 능력 검증 시험이라서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 이런 노하우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거를 올리는 걸 PSAT 강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PSAT 학원가의 그런 스킬 관련된 수업을 들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사람들은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니까 그 3, 4단계 과정 이수하는 그거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설이나 아니면 간단한 대화체나 뭐 이런 짧은 글을 통해 가지고 글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거를 올릴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특목고생들이나 그 대학생들 이제 언론고시 준비나 이제 5급 공채 준비생들 이제 이런 논리학 시험 이렇게 그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여기다 이제 띄워놓고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몸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렇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 경감부 대상 그 범죄학 강의를 개설해야 돼서 좀 많이 바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학회에서 뭐 다양한 학회에서 이제 예방범죄학, 저는 이제 미시적 관점의 예방범죄학을 연구하는데 그 예방범죄학 관련된 강연 요청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이 채널이 메인 채널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 될 수 있는 영상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좀 이미 설명했는데도 제대로 안 보고 제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질문하는 분들은 차단할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시간을 내서 댓글을 달아드려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도움도 안 돼요, 그분한테. 저도 기분 나쁘고 서로가 기분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차단하고 댓글을 안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면접 코칭을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 열심히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